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중국이네요.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짝퉁도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뭐 명품부터 뭐 전자제품까지 깜짝같이 베끼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데 이런 중국이 요즘은 짝퉁 피해자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제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짝퉁 산업도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네. 전 세계 짝퉁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이 짝퉁 제조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기업의 제품까지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도 베끼기에 이런 희생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다른 국가 제품을 모방해서 좀 속을 썩였던 중국이 이제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가열차게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함께 서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저 자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짝퉁과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이제 위조품 생산 단속을 강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라부부 인형인데요. 네. 그 라부부 인형이 굉장히 귀엽고 작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팜마트라는 회사가 만든 인형이거든요. 거의 크기가 한 뼘 남짓, 한 뼘도 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크기에 못생겼지만 귀여운 매력으로 특히 Z세대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만 라부부 인형이 세계에서 30억 개나 팔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라부부 인형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중국산 장난감이 잘 팔린다가 아니라 뭔가 중국의 가장 큰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던 소프트 파워가 되게 약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쌓아온 위상에 흠집을 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네. 라부부의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전역의 공장들이 라부부를 교묘하게 바꿔서 베껴서 일명 라푸푸 인형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대놓고 약간 베끼겠다, 모방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이제 라부부가 희소성을 무기로 성장해왔는데 라푸푸가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면 그 존재가 굉장히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은 라푸푸를 잡기 위해서 제조 공장을 급습하기도 하고, 또 라푸푸를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들을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팝마트가 제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팝이 POP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발바닥을 보면은 POB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네요. 예. 사실 언뜻 봐서는 잘 몰라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짝퉁의 발바닥에는 이제 라부부 제조사 이름도 좀 다르게 적혀 있고요. 또 이제 진짜 라부부는 이 동물 모양의 치아가 네. 9개라고 합니다. 예. 근데 라푸푸는 그 치아 수도 달라가지고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짜 라부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이제 꿀팁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상하이 경찰이 한 공장을 급습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만 25억 원어치의 라푸푸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확대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크겠죠. 보면 뭔가 인기 얻는 제품 또 브랜드는 꼭 짝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를 베껴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덩치가 커진 중국 기업들은 해외의 이런 카피캣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루이신 커피가 있어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루이신 커피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지금 중국에 3만여 개의 그 매장이 있고요. 또 중국 시장 내부에서는 스타벅스를 제치고 미국 본토까지 진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동남아시아에서도 현재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좀 진출하고 해외로 세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이미 시내 거리에 루이신 커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태국의 한 현지 업체가 루이신 커피의 이름과 로고를 진짜 루이신 커피보다 3년이나 먼저 등록해버린 거였죠.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진짜 별 차이가 없는데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게 진짜 같으세요? 전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색깔만 좀 네, 짙다 맞아요. 이런 차이가 있네. 그래서 사슴 로고가 이제 반전돼 있는 것 정도만이 예, 예.
차이인데요. 여기 틀린 그림 찾기 수준으로 굉장히 유사한 이 상표, 왼쪽이 원조고 오른쪽이 이제 태국에서 등록한 상표입니다. 그렇군요. 스페링까지 똑같으니까 네. 진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루이신 커피 로고만 좌우 반전시켜 놓고 태국의 그 어떤 업체가 내가 원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중국 루이신 커피는 상표권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태국 법원이 이 태국 현지 업체의 손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항소 끝에 루이신 커피가 최종적으로 승소했고 수억 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되긴 했지만 아마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법원에 접수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연간 55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IP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수준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하루에 한 건씩 열심히 처리하고 있어도 이게 다 해결되기에는 좀 빠듯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제 무작정 진출하지 않아요. 비싼 돈을 주고 전문 변호사 군단을 꾸려서 이제 IP를 굉장히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참 신기합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 짝퉁 피해 입히는 나라로 대명사인 중국이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 좀 웃긴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루이비통, 롤렉스부터 뭐 짝퉁 자동차, 짝퉁 뭐 식료품들 다 베껴가는 네. 걸로 유명한 게 중국인데 중국은 이렇게 짝퉁이 많을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1970년대 후반 중국 개혁 개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당시에 덩샤오핑이 문호를 열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빨리 따라잡긴 해야 되겠는데 기술 개발할 시간과 돈은 부족하니까 선택한 방식이 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행태를 좀 용인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 체리자동차라는 회사가 QQ라는 그 자동차를 내놨는데 네. 이게 GM 대우의 마티즈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 디자인만 똑같은 게 아니라 부품까지 호환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해서 법적 분쟁까지 갔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정부가 체리 자동차에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중국과 합작을 꺼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짝퉁 제조 산업도 하나의 어떤 산업을 일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에서 좀 중국 현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처음에야 남의 거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게 학습도 되고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장점이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짝퉁 제조해서 판다라고 하면 뭔가 찝찝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중국의 문화가 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베끼는 걸 뭐 창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만의 독특한 짝퉁 문화를 의미하는 산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이게 우리말로는 산채, 즉 도적의 소굴을 뜻해요. 예.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몰래 물건을 만들던 그런 비주류 공장들을 일컫는 말에서 출발했다가 중국 짝퉁 문화 전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자이라는 용어에 어떤 재생산이라는 가치가 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방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창의성을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면 이걸 과연 단순 모방, 단순 짝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짝퉁을 구입하는 행위도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모방의 과정에서 정말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이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뭐 다이슨을 모방한 차이슨이라든지 애플을 따라하는 전략으로 급성장한 샤오미라든지 어쨌든 좀 좋은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가 된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굳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짝퉁 제품을 사는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게 중국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만약에 비싼 가방, 명품 가방을 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중고로 남이 쓰던 걸 구입하기보다는
S급 짝퉁을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위조품이든 어디에서 왔든 겉보기에만 똑같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야, 우리랑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분명 짝퉁 만드는 국가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네. 뭔가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짝퉁 제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 하긴 합니다. 예. 아마존이나 타오바오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무수한 짝퉁 제품들이 어쨌든 중국의 그런 견실한 제품들까지 그런 견실한 제품의 신뢰도까지 깎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허 소송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개편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이 짝퉁을 만들거나 그 판매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짝퉁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무역전쟁의 핵심 명분으로 이 중국의 짝퉁 문제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 짝퉁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짝퉁 문화, 짝퉁을 제조하는 그 역사가 이미 한 50년 이상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 짝퉁 생산이 단번에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이 라푸프의 사례처럼 중국에서 자국 브랜드의 위조품까지 만드는 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 자, 성장이 멈추니까 공장이 예전만큼 가동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는 공장이 많아졌고 공장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놀고 있는 공장에서 뭐라도 찍어내야 되겠다. 뭐라도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돈 되는 인기 브랜드의 제품을 베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중국 내에 이런 유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한 공장이 위조품 생산으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공장에서 위조품 생산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두더지 잡으면 저 두더지가 예.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퉁 제품이 분명히 수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제 짝퉁 제품을 좀 찾아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내에서 소비해야 되는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아예 저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베끼기라는 그런 동력을 그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중국이 이제는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키운 짝퉁 문화에 좀 맞서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시 되어야 중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소식 듣고 보니까 진짜 중국도 많은 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글라데시 소식입니다. 2024년으로 기억하는데 Z세대 주축으로 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었고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까지 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분노가 옆 나라 인도까지 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이후에 실각한 총리를 인도가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인도가 독재자를 받아준 국가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됐는데요.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2024년 여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제 시위가 크게 일었습니다. 예. 당시 정부가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공직을 할당해주겠다라는 제도를 갖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것에 반대하면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었었던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독립전쟁 유공자 후손에게 공직 30%나 할당을 한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대학생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 20년 이상 방글라데시를 통치해왔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대학생 시위를 굉장히 강경하게 진입했어요. 유엔이 추산하기로는 한 1,4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결국 시위 한 달여 만에 하시나 총리가 사퇴했고 자신을 후원해온 인도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시위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축출하고 싶었던 대상인 그 하시나 전 총리를 인도가 감싸고 보호해 주니까 인도에 대한 반감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시나 전 총리는 시위 유혈 진압 혐의가 인정돼서 지난해 11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인도에서 송환을 해줘야 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가 하시나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송환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대한 대중적 감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인도 제품 불매 운동이 진행됐고요. 또 하시나를 지지했던 힌두교대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폭력이나 테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역시 크리켓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남아시아 쪽에서 거의 뭔가 월드컵과 같은, 축구 피파 월드컵과 같은 그 큰 경기를 앞두고 방글라데시가 보이콧을 선언하니까 예. 아예 인도가 그럼 오지 마세요 라고서 아. 참가 자격을 박탈시켰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분쟁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예. 아니면 이런 스포츠 경기까지 확대된 겁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자신들은 독재자로 지목했던 사람을 인도가 비호해주고 하니까 인도에게 배신감을 느낄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사이가 좋은 나라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세 개 나라를 두고 보면 예.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말 사이가 안 좋고요.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인도의 좀 우방국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도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을 적극 지원해줬고 또 독립한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많이 이제 엮여 있었거든요. 예. 방글라데시의 인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하시나 정권 축출 이후에 방글라데시는 오히려 인도의 앙숙이었던 파키스탄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50년 동안 이어져 온 관계에 뭔가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 국가는 모두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47년경 식민 지배가 종식된 이후에 차례차례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에 따라서 힌두교가 많은 지역은 인도가 됐고요. 또 이슬람교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일부였던 동파키스탄이 내전 끝에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인도와 가까울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렇게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균열이 생기면서 외교 지형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중국은 왜요 또? 중국은 인도가 너무 성장하는 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좀 적대 국가인 곳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네. 그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도 그동안 인도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경제대국 중국이 손에 내밀어준다면 그걸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에 대한 분노의 근원에는 이제 오랫동안 쌓인 주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기도 해요.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국경 지역에서 인도의 군인들이 밀수권을 좀 잡겠다라는 명분으로 방글라데시 민간인들을 많이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수자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네.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54개의 강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이야. 그런데 대부분 강의 상류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댐을 막는지 아니면 여는지에 따라서 방글라데시에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수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분명 있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가 그렇게 녹록한 사이가 아닐 것 같은 상황은 들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하시나 총리 축출 이후에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뭐랄까요? 감정도 격양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시나 총리 축출 이후 방글라데시 내부 정치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일단 하시나 총리가 축출된 이후에 1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12일 방글라데시에서는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외신은 이번 선거를 세계 최초의 Z세대 주도 선거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이런 정치적 안정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예. 그보다는 경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경제 문제가 조금 해결이 좀 요원해 보이는 게요. 최근 몇 년간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속했고요. 물가는 9%까지 치솟았고 실업률도 높습니다. 심지어 이제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 산업은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거의 말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하시나 정권 총리가 무너진 이후에 뭔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권 부패와 열악한 인프라를 이유로 들면서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위를 주도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경제난이 시위 이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방글라데시의 대학 졸업자 실업률이 2010년 5%에서 2024년 14%까지 급등했거든요. 특히 고학력자들이 일자리가 없고 또 근데 기업에서는 뭔가 가치가 좀 높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보다는 단순 노무직만 찾는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좀 확실하게 일자리가 보장되는 또 처우도 좋은 정부기관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국가유공자 할당제.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 특혜를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보니까 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나면, 그러니까 하신다 총리를 좀 건조해서 내려오게 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시민당이 정치적으로도 자리 잡지 못했고 또 경제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껏 시위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이제 인도와 아무리 그 반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제 대국인 인도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새로 취임하게 되는 그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면서도 인도와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력 관계가 강대국들의 남아시아 지배력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외교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또 방글라데시 국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농업 강국 호주에서 차세대 농장주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농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야, 이렇게 되면 호주는 전 세계적인 농업 강국인데 세계 식량 문제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농업이 지금 세대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호주 농장들은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평균 면적이 7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농장보다 40배나 크다고 합니다. 미국도 농장이 큰데 거기보다 40배가 더 커요? 네. 와. 심지어 어떤 농장은 시카고시 전체 면적과 맞먹어서요. 제 소떼를 몰려면 헬리콥터를 타야 될 정도라고 해요.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 농업과는 좀 다른 지형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기업형 농장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농장을 물려받을 자녀들이 가업을 잇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목장 중에서 승계 계획을 확정한 곳은 14%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농장주들은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농장을 넘겨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호주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큰,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시 전체 면적과 맞먹을 정도의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한껏 공경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물려받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이 매력적인 선택을 왜 호주 청년들은 안 하는 거죠? 그 물려받을 재산의 규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호주 농장들은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큰 만큼 네. 막대한 빚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주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농업 보조금이 되게 굉장히 작아요. 네.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유럽연합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농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을 불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거기서 수익을 얻고 마진을 얻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2024년 기준으로 호주 농가의 평균 부채는 약 10억 원 정도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또 게다가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년 동안 사이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 호주 농장들의 수익이 많이 감소했는데 연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 한 예로 이미 호주 쌀 산업이 2000년대 발생했던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해서 과거 쌀 수출국이었던 호주가 이제는 소비량의 60%를 수입하는 쌀 수입국으로 변모할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 기후가 농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녀 세대는 굳이 이제 부채가 끼어 있는 자산을 물려받기보다는 그냥 도시에서 대학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정착하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네. 그리고 부모 세대 역시 차라리 이제 농지 땅값이 조금이나마 오른 지금 빨리 농장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은퇴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동안 쌓인 빚을 다 갚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농장을 팔게 되면 누구에게 팔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농장주들은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들 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예. 다른 농장주를 찾기 힘들고요. 요즘에는 사모펀드나 대기업의 지분을 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호주에서는 그동안 기업에게 농장을 넘긴다는 것은 약간 금기시 됐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토지 주권을 지키고 식량 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그 명분이 있는데 기업에 넘기면 그게 많이 깨지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농장주들이 기업 매각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가 농장 지분을 인수해주면 농부들은 그 목돈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일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계 문제에도 좀 지장이 없거든요. 아, 매각을 해도 어차피 농사 지을 사람은 필요하니까 네. 그 원래 일하던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인의 그 지위만 바뀌는 거죠. 네. 사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 때문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또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호주 농산물의 경우에는 워낙에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농가의 이 위기가 단순히 호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그 식량 위기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가족 농장들이 붕괴하고 승계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꽤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마트에 가도 뭐 호주산 과일부터 호주산 육류까지 네. 다양한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또 물가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그 걱정까지 들게 되는 소식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